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인프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도 재밌게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좀 죄송한데요. 지금 저 이 밑에 집이 이제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이게 막 이렇게 뚝뚝거리는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이번 주에 제가 읽은 책은 이거예요. 네, 배수아님의 부주의한 사랑이라는 소설책인데요. 제가 아예 그냥 이번 달은 배수아님으로 그냥 조사버릴라봐. 네, 조사버리려고 그냥 이렇게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거의 이제 배수아님의 후기 작품 위주로 최신작이나 그런 거 위주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또 거의 최신작, 그러니까 초기작, 완전 초기작을 또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거는 1996년 작품입니다. 배수아 작가님이 쓴 두 번째 장편 소설, 그리고 네 번째 소설이 되겠네요. 그쵸? 네 번째 작품인데 이 책을 이제 출판을 하시기 전에 두 달 전에 그 단편집인 바람 인형을 이제 문학과 지성사에서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 인형이랑 이 부주의한 사랑이랑의 내용의 결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이 책을 읽었고, 그리고 제가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배수아 작가님을 가장 처음 접한 책입니다. 이게 진짜 추억의 책인데 제가 무려 중학교 3학년이면 1999년이군요. 밀레니엄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 시기에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저의 단짝 친구 중에 이제 한국 문학에 굉장히 일찍 눈을 뜬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여성 작가 중에 한 명이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부주의한 사랑이라는 책을 저한테 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책으로 제가 처음으로 이 배수아 작가님을 접하게 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순간인 거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분을 이제 그때 처음 만났으니까. 한창 사춘기였죠. 중3 때. 네, 그때. 네, 그때 이 책을 제 친구가 이렇게 줬을 때 난 깜짝 놀랐어요. 이 디자인을 보고서. 아니, 아무리 작가를 좋아해도 그렇지 책에 이렇게 낙서를 해놨냐? 라고 보니까 이게 낙서가 아니라 그냥 디자인이더라고요. 보이십니까? 낙서 같죠? 난 이게 1996년에 나온 출판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즘 말하는 그 아방가르드 한 것이라는 것인가? 굉장히 난해하건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게 표지 디자인부터 상당히 충격적인데 이 책을 읽고 받은 그 충격도 못지 않았다. 물론 더했지, 표지보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깊은 그런 책이고, 저는 이 책은 나중에 중고로 구입을 했는데 이 판본으로 지금도 구입을 할 수 있을지는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중고 서점 잘 뒤져보면 아마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아주 저한테는 소중한 그런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의 줄거리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거는 사실 되게 뻔한 소설, 그러니까 이 불륜 소설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인 김연연, 이름이에요. 연연, 같은 연자입니다. 김연연이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로 추정이 가능해요. 정확한 나이가 여기에 없어. 그러니까 추정으로 그 정도 되는데요. 이 여자가 애인이 2명입니다. 근데 이 2명의 애인이 서로 사촌지간이야. 거기다가 이 둘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이 사촌이라고 부르는 이 남자는 무려 아이가 셋이 있는 유부남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연년이랑 8개월째 동거를 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어때요? 굉장히 불건전하죠. 그쵸? 그리고 특히나 중3인 내가 읽었을 때는 이거는 그냥 불륜 소설인데, 근데 이 여자가, 이 김연년이라는 여자가 말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불건전한 사랑, 부주의한 사랑을 하고 있을까? 그래, 궁금한가?
그러면서 이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 김연연이라는 여자는 엄마가 무려 4명입니다. 어떻게 엄마가 4명일 수 있지? 일단 나를 낳아준 친모 모령이, 그 다음에 나를 낳아준 친모는 아닌데 나는 이 사람이 나의 친모라고 알고 있었어. 그럼 친모로 알고 있던 미령이라는 엄마, 그 다음에 이 미령이라는 엄마는 몸이 안 좋아서 나를 키우진 못했어. 그때 나를 키워준 나의 친언니라고 예상이 되는, 이름이 같아요. 연년이라는, 자기는 사촌이라고 알고 있었어. 이 연년이라는 엄마. 그 다음에 나를 입양해서 지금까지 키워준 실제로 입양한 양엄마. 양엄마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무려 4명인 거지. 그러니까 이 각각의 엄마들의 불건전한, 불온난, 이 부주의한, 이 사랑의 결과물이 바로 김연연이라는 나라는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부주의한 사랑이 운명처럼 나한테 올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랑이 왔을 때 나는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것은 나의 운명이기 때문이야. 그 불온한 사랑의 결과가 바로 나야.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뭔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상당히 뻔뻔스러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처음에 이거를 읽었을 때는 일단은 그때가 내가 중3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책의 그런 줄거리나 내용이 잘 잡히지가 않았어요. 개수아님의 그 서술 특성상. 거기다가 내가 이거를 처음에 완독을 했을 때는 굉장히 묘하고 내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인데 엄청 아름다웠어. 그런 이미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상하죠? 그쵸? 역시 이상하죠?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요번에 제독을 한 게 이 책을 총 5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5번을 읽고 내가 지금은 성인 부록이 넘었고 이러니까 이제 이 책의 내용이 이런, 원래는 이런 뻔뻔한 불온한 소설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2번 읽을 때까지도 이 책의 내용이 정확히 뭔지 몰랐어요. 그냥 다만 굉장히 아름답고 신선하고 환상적인 소설이다 라는 것만 기억에 남았던 거지. 그리고 더 읽어가면서 이게 그런 불온한 내용이야, 불온한 사랑, 부주의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라는 걸 내가 알았을 때도 그것이 전혀 지저분하거나 더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또 이게 뭔가 이렇게 그런 불온한 것, 부도덕한 것, 그런 것들을 미화시켜놓은 책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걸 피할 수 없으면 나는 그거를 온전히 맞닥뜨리고 그럼으로써 그거를 이겨낸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 내용은 굉장히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독특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저번에 제가 작년에, 꽤 예전이구나, 여러분들께 한번 리뷰 아닌 독후감으로 얘기를 했었던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 랩소디 인 블루, 그러니까 배소아 작가님의 완전 초기작, 진짜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읽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이 전부 성장하지 않은 어른들이라는 거를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성장소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또한 그런 캐릭터들입니다. 어른인데 성장을 하지 않았어. 모든 인물들이, 모든 등장인물들이 그런 성장하지 않은 아직 아이에 머물러 있는 성인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는 그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나 랩소디 인 블루에서는 그들이 마치 산업화에, 그러니까 물질적인 감각은 있는데 이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비어있는 그런 약간 신세대적인 그 산업화의 결과, 약간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요 책에서는 그런 물질적인 감각도 아예 사라져요. 이들에게 남겨진 거는 오로지 불행과 불온한 그런 것들이야. 불행이 불행을 낳고 그 불행을 부르고, 그래서 태어난 것들은 다시 또 불행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온 세상이 불행인 거야. 이 얼마나 쓸쓸해. 그러니까 이런 불행한,
이런 캐릭터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더 예민하고 더 불행하게 받아들이겠지. 그쵸?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진행이 돼요. 상당히 우울하고 딥하고 그런 깊은 고독과 쓸쓸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책인데, 배수아님 책의 결이 다 그래요. 그런 캐릭터들. 그러니까 그게 배수아님 소설에 나오는 구별된 나인 거예요. 그런 캐릭터들을 배수아님이 설정을 했어. 그게 아마 요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신세대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이런 어떤 좀 부적응한 이런 모습이 단지 산업화의 결과물일까? 물질만 있고 정신이 없어서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런 불행의 씨앗은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계속 있었다는 거고, 이렇게 구별된 내가 이 배수아님 소설의 캐릭터고, 그게 어쩌면 배수아님 본인 자신이다라고 본인이 생각했을 수도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이런 캐릭터라고 내가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배수아님 소설을 읽을 때 공감이 잘 되고 더 몰입이 되고 그 쓸쓸함에 느껴지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느낌이 어쨌든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세계관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해요. 거기에도 이제 되게 그런 쓸쓸하고 고독한 느낌이 많이 나는데, 하루키님은 그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나 랩소디 인 블루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산업화의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다면, 배수아님의 캐릭터들은 거기서 이제 조금 결이 다른 거예요. 애초에 원래부터 그런 불행에 예민한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맞닥뜨려서 더 불행을 느끼고 불행을 맞닥뜨리고 불행을 낳으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는 세대다. 그런 거죠. 그게 배수아님이 말하는 그 당시의 요즘 세대, 신세대라는 거예요. 배수아님이 그 초기 두 작품, 그러니까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랑 그리고 랩소디 인 블루를 발표했을 때 워낙 신세대 작가라는 얘기를 많이 이제 평을 받았어요. 문단에서. 그랬더니 이제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캐릭터가 그런 산업화의 결과물로만 치부되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부주의한 사랑이나 바람인형 같은 거에서 이제 그 캐릭터를 조금 더 다른 결로 이렇게 더 배수아님이 생각하는 그런 캐릭터로 구별된 나로 좀 더 심화를 시킨 거지. 그리고 책을 읽으면 역시나 이 책은 배수아님은 절대로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신 놓고 그냥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처음 읽었을 때 그래서 이 책의 줄거리가 기억이 나지 않았던 거야. 이게 어떤 소설인지 파악을 못했던 거고,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호칭이 이름이 아니에요. 뭐 연년이라는 애도 나오지만 대충 뭐 다 사촌, 뭐 남자아이, 혹은 뭐 사무실에 있는 여자아이, 혹은 사무실의 여자아이의 친구의 사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파악하기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노트에 이렇게 막 필기를 해가면서 막 그러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래서 관계 파악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배수아님이 좋아하는 작법이 이제 누보로망 좋아하잖아요. 감각보, 이게 감정보다는 그 이미지 자체를 묘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등장인물들이 대화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왜 이러는 건지 좀 이게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대화지?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감정을 이렇게 한 번에 파악하기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책의 이제 줄거리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처음에 읽었을 때는 좀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읽고 나서 줄거리보다는 그 이미지나 그 감각이 더 많이 기억에 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몽환적이고 환상적이면서 분명히 현실인데 환상적이게 느껴져요. 그리고 아주 쓸쓸한 그런 느낌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수아 작가님도 좋아하고 하루키 작가님도 좋아해요. 이 두 분의 가장 큰 특징이 둘이 완전히 다른데, 배수아님은 현실이 아닌 것처럼 환상적으로 묘사를 하는 그런 재주가 있으시고, 하루키님은 분명히 현실이 아니야. 이건 환상인데 읽다 보면 이게 마치 진짜 현실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그렇게 책을 쓰시는 재주가 있으세요. 정반대의 재주가 있는 거지. 내가 요즘 배수아 작가님의 거의 후기작 위주로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수아님의 후기 작품들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가면서 읽었었는데, 이 완전 총기작에 속하는 이 작품을 읽었을 때도 벌써 여기부터 그 배수아 작가님의 후기작의 어떤 요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후기작을 읽기 전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어떤지 잘 파악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초기작부터 그것들이 배수아 작가님의 어떤 세계를 형성을 하고 있었던 거야. 예를 들면 특히나 배수아님이 많이 쓰는 거, 이 인물이 이 인물인가, 이 인물이 저 인물인가, 막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헷갈리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게 약간 인물의 중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인물의 중점이 느껴져요. 왜냐면 그 연년이라는 주인공 캐릭터가 있고, 그 주인공의 4명의 엄마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엄마들이 다 이 연년이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이 연년의 분신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물의 중첩의 약간의 개연성 같은 것이 오히려 여기서는 좀 느껴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후기 작품을 읽으면 어쩌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그런 소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 다음에 배수아 작가님이 후기 작품에서 많이 썼던 그 꿈, 그 다음에 무녀의 이미지 있죠. 여기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인공 연년에 사실은 친언니,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친언니가 나오는데, 그 언니가 무녀였어요. 그래서 절에서 점사를 하다가 병에 걸려서 거기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 혈통을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년이도 자꾸 이상한 꿈을 꿔요. 꿈에서 뭔가 내가 입양아라는 거, 버려졌는데 입양이 됐다라는 거를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어도 본인은 알고 있어요. 꿈으로 아,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네? 라는 거를 다 본인이 인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변에 어떤 누군가의 죽음 같은 거를 미리 꿈으로 예지를 하고 알 수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목에 그 언니한테서 이렇게 그런 어떤 무녀적인 그런 게 이렇게 꿈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꿈과 무녀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그런 배수아 작가님의 그 후기 작품에 많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도 그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원래 배수아 작가님이 워낙 독특한 작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단 말이야. 야, 이 작가분이 되게 만들어진 작가구나, 노력형 작가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배수아 작가님은 그냥 만들어진 작가가 아니라 그냥 작가로 타고나신 것 같은, 그러니까 천재형 작가가 아닌가.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예술의 영역에서는 사실은 이게 타고난 감각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이렇게 소설을 많이 읽고 소설 읽는 거 좋아하지만 막상 내가 소설을 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써야 될지 감도 못 잡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소설을 쓰는지, 쓰는 사람도 대단한데 이런 소설을 쓴다라는 게 진짜 나는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 그래서 이 소설을 되게 좋아하는 소설인데, 여기에 이제 있는 그 작가의 말 요거 있어요, 뒤에. 그러니까 이 작가의 말이, 나는 이 작가님이 이게 되게 한 페이지로 짧은데요, 이 소설의 내용을 그냥 다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읽어보고. 그리고 이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소개를 하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말. 사자나 하이에나에게 먹히는 동물의 눈을 비디오 필름에서 가까이 들여다본 적이 있다. 가장 신비로운 것은 표범이었다. 피의 바다처럼 넘치는 노을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석양의 표범의 실루엣.
그는 나무 위에 게으르게 앉아 거대한 고양이처럼 하품을 한다. 그의 커다란 턱과 사나운 이빨과 잔인해 보이는 발톱. 일상의 삶에서는 얌전하게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나는 정말로 나는 피아노 의자에서 가냘프게 박힌 나사 한 조각에도 두려워하는 아이다. 작가님이 여기서도 본인을 아이라고 해놨네요. 그러나 어느 깊은 한밤 나는 그에게 다가가고 싶다. 표범의 그 얼굴에 가까이 내 붉은 입술이 다가가면, 내 연한 뺨에 다가가면 숨이 막혀 그만 죽어버릴 거야. 미칠 듯한 광기에 그만 피가 흐를 거야. 아, 지독한 맹수의 냄새, 부주의한 사람. 내 찢겨진 살에서 나오는 지옥 같은 피냄새와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달려드는 파리떼. 악어떼들도 그늘을 찾아드는 사장 없는 그 햇빛의 폭포. 찢겨지는 얌전한 동물들의 살과 피. 나는 그 햇빛 아래 내 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썸태난다. 나오미 캠벨처럼 까매지고 싶어. 1996년 겨울, 배수화. 이렇게 써있습니다. 저는 이 작가의 말을 읽었을 때, 아, 작가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이거구나 라는 거가 이제 딱 감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참 작가의 말인데도 되게 감각적으로 잘 쓰셨어. 그쵸?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는 작가입니다, 여러분. 배수화 작가님 작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난 막 이래 막. 그래도 이게 배수화 작가님의 초기 작품이라 문장들은 후기 작품들보다는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이게 일부러 이게 초기작이라서 좀 이렇게 문장이 쉽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 책의 주인공이 내가 아직 성장하지 않는 어른이라 그랬잖아요. 성장을 하지 않은 어른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 같은 그런 말투로 일부러 이렇게 좀 더 쉽게 거기에 걸맞는 문체로 쓰신 것 같아요. 문장들이 간결하고 단순하지만 그래도 배수아님 작가 특유의 그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느낌이 난다는 거. 그것도 신비롭죠. 사실 나는 여러분 이 배수아 작가님이 우리나라 한국 작가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고전 작품들도 좋아해서 많이 읽잖아요. 읽어보면 이런 작가님이 없어요. 진짜 독보적인 작가라고 나는 생각해. 근데 진짜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이 느낌이 안 살 것 같기는 하다. 그게 좀 아쉬워요. 지금 우리나라 작가라는 게 나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아무튼 요 책이 나오기 2달 전에 나온 요 바람이녀, 아까 처음에 말했었잖아요. 이 책인데 이게 이제 96년도 이것도 가을에 나온 건데 이게 2달 먼저 나왔어요. 얘는 문학과 지성사. 참 이게 90년대의 디자인. 근데 뭔가 약간 무지갯빛에 약간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여기 이렇게 배수아 작가님의 옆모습이 이렇게 아주 새침하시죠? 이렇게 뭔가 신비롭게 이렇게 흑백으로 들어있습니다. 이 책을 이 부주의한 사람보다 2달 먼저 나온 책인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 책의 내용의 결이 부주의한 사람과 많이 맞물리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조금 더 어려워요. 저는 읽어보니까 이게 더 이렇게 좀 뭔가 정리가 된 느낌이고, 요거는 여기에 검은 저녁 하얀 버스, 그 다음에 내 그리운 빛나, 프린세스 안나, 이런 작품들, 그리고 포도상자 속의 뮤리, 요런 것도 요 부주의한 사람, 여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과 굉장히 많이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게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주의한 사람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는 게 아마 더 이 책이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 책은 이게
되게 좋은 책이긴 하거든요. 잘 쓰셨어요. 배수아 작가님이 장편도 뭐 장편인데 단편을 정말 잘 쓰시거든요. 근데 이게 좀 요새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이거가 읽고 싶으신 분들은 좀 검색을 좀 잘 하셔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책도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북쪽 거실이랑 올빼미의 없음이랑 반대인 거지. 그거는 올빼미의 없음을 먼저 읽고 난 다음에 북쪽 거실을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되는 경우고, 이거는 부주의한 사랑을 먼저 읽고 난 다음에 바람의 인형을 읽으면 그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렇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 사실은 이거 가지고 있어요.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몇 년 전에 문학동네에서, 이게 문학동네 거잖아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세피한 양장으로 이뻐 보이게 이렇게 핑크로 제목도 이렇게 다시 새로 만들어서 나왔어요. 근데 나 이거 갖고 싶어서 샀거든요. 샀는데 이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요번에 5번째 읽을 때도 이걸로 읽고 이거는 펴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걸 꽂아놨느라고 여기 이런 띠지 같은 거에 살짝 색이 바라긴 했는데, 나 이거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읽지? 언젠간 읽긴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요거를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첫 문단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게 배수아 작가님이 이걸로 내실 때 문장을 약간 그 리듬에 맞게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배수아 작가님이 맞게 이게 조금씩 손을 보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더 리드미컬해졌어요, 문장이. 내가 언젠간 이걸 읽어야 될 텐데 아까워서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일반 서점에서 사기는 쉽지 않을 거고, 아마 서점에서 이제 배수아 작가님의 부주의한 사랑을 산다 그러면 아마 이 책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려면 중고 서점을 찾아봐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쁜 양장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이러니까 막 배수아 작가님 책 파는 막 그 셀러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 부주의한 사랑을 읽은 것을 저의 나름의 느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배수아 작가님의 책을 읽었더니 배수아 작가님이랑 그 배수아 작가님이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굉장히 고독하고 쓸쓸한 느낌을 아주 잘 내시는 그런 작가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다면 한번 입문작으로 이 책을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으로 입문을 했거든요. 재미있게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참 좋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